생각과 행동을 자연의 순리에 맞게 선택하면 손상되고 변질된 유전자가 복원되어 체세포가 새롭게 재생되고 몸이 리셋됩니다. 따라서 병은 사라지고 건강, 풍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내뱉으며 하루를 시작한 지는 몇 년 됐는데요. 이 책을 읽고부터 이 말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이 말을 내뱉을 때마다 뭔가 충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틈나는 대로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는 본문 내용을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육체와 운명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전홍준의 보디 리셋입니다. 에세이처럼 쉽게 읽히는 건강 도서인데요. 전홍준 박사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책이죠.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를 쓰신 분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전홍준. 외과 전문의인 전홍준 박사는 수술 잘하는 의사로 유명했다. 그러나 자신이 수술한 환자가 병이 재발하거나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대의학 의술의 한계를 절감한다. 그 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의 뛰어난 의사들을 찾아가 자연치유 의학을 배웠으며 암과 심장병, 고혈압, 당뇨, 만성통증,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정신신경장애 등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다. 자연치유 의학으로도 잘 낫지 않은 환자를 보면서 환자의 병증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체, 마음, 몸, 영성을 총체적으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의학으로 나아간다. 현재는 동서양 의학과 보완대체 의학의 장점을 합친 통합의학의 원리와 방법을 연구 개발하며 환자 치유에 전념하고 있다. 저자가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환자의 병세가 환자 자신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몸도 낫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전인치유, 자연치유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건강과 풍요, 행복이 창조되는 비밀을 소개합니다. 또한 체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만성질환 치료에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암, 당뇨, 자가면역 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은 세포와 유전자의 변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병을 없애려면 세포를 건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음식, 운동, 호흡, 마음치유 등 4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소식과 햇볕 쬐기, 맨발 걷기 등으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생각과 말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꼭지인 매일 1000번씩 말하고 상상한다와 암의 4가지 특성과 4가지 치유법, 암의 좋은 호흡법은 따로 있다. 암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마음치유법 등 암에 걸려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내용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전홍준의 건강과 행복을 창조하는 보디 리셋,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매일 1000번씩 말하고 상상한다. 건강, 풍요, 행복이 창조되는 비밀. 생각과 말.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풍요에는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 영적 풍요까지 포함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강, 풍요, 행복 이 3가지를 함께 창조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의사가 병 고치고 건강하게 사는 법 같은 이야기나 하지 왜 난데없이 풍요나 행복까지 다루려 하지? 그래요.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환자가 마음이 행복해지면 낫기 어려운 병도 쉽게 낫는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 삶의 풍요나 행복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의사 된 지 4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분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병 때문에 병을 고치려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환자 대부분은 몸의 병이라는 고통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경우 대부분은 삶의 다른 문제, 풍요나 행복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나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살면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서 멀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변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화로 고통받는 경우나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등 대부분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건강 문제와 겹쳐 있었죠. 그러니 질병이라는 것은 딱 그것 하나만 고치면 되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얽혀있는 고통의 한 단면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무척 풍요롭고 행복한데 건강만 나빠졌다거나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만 살았는데 병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 웅덩이가 아무 흐름 없이 고여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차츰 부패되어 온갖 벌레와 병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겉으론 아무 일 없이 평온해 보여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불쑥 생기기도 하고 제때 풀지 못하고 눌러놓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고통스럽고 몸도 힘들고 건강도 나빠져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니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그 병 한 가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특히 사고방식, 생활방식, 습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고여서 더러워진 웅덩이에서 파리나 모기, 하루살이 애벌레 같은 온갖 벌레들이 자라 우리를 괴롭힌다면 모기약 같은 살충제만으로는 이 벌레들을 완전히 없애기가 어려울 거예요. 웅덩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임시 처방이 될 뿐이죠. 더는 벌레들이 서식할 수 없는 맑고 깨끗한 물이 되게 하려면 그렇게 된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더러워진 웅덩이를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좋아지게 해서 고이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의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내 삶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병을 만들어내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병을 계기로 삶을 어지럽히던 몸과 마음의 근본 바탕을 해결하면 병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히 말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기. 둘째,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그러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믿음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첫째, 둘째처럼 생각하고 말하기와 그러한 사람처럼 행동하기가 습관이 되면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에 의심이 없으면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간단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입을 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매일 한 100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1000번이라고 하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한 번 말하는데 2초 정도 걸리니 1000번 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도 채 안 걸립니다. 이것을 노력하며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이처럼 말하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고 어색하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말해보고 속삭이듯 말해보고 큰 소리로 말해보고 노래하듯 웅얼거리기도 하면서 놀이하듯 해보세요.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건강해져 있고 풍요롭고 행복해져 있다는 믿음도 점점 더 커진답니다.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은 숨 쉬는 행동, 먹고 마시는 행동, 활동하고 잠자는 행동이겠죠. 이와 더불어 자연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등 관계 속에 행동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행동, 즉 숨쉬기, 운동과 활동하기, 음식 먹기, 관계 맺기에서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며 살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임을 전제로 늘 행동하면 내 믿음은 점점 커져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임을 확실히 믿게 되고 어느 순간 더는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을 끌어들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학력은 어떤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에 더는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형편이 괴롭든 어렵든 좋든 나쁘든 내 마음에다 끌어들이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내가 이루려고 하는 미래,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미래를 원한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미래를 지금 내 마음에 끌고 들어와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늘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우선 과거와 현재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어떻든 모두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건강, 풍요, 행복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날마다 그 마음을 품고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라고 말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 스크린에 영상이 펼쳐집니다. 그 영상이 비극적인 내용이라면 스크린을 비추는 영상기에 비극적인 내용이 담긴 영화 필름이 걸려 돌아가는 것일 테지요. 코미디 필름이 걸려 있다면 재미있는 영상이 펼쳐지겠죠. 삶도 이와 같아요. 스크린에 펼쳐진 영상은 우리 육체가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비춰주는 필름은 바로 우리 마음이랍니다. 내가 날마다 마음먹은 생각이지요.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려면 필름을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겠죠. 그 빛은 나의 근본 배경인 영혼입니다. 영적인 빛이 내 마음의 신념을 비춰 내 삶의 현실을 상영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만일 내가 비극적인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크린을 밝거나 어둡게 조절하고 일부를 가리거나 잘라내고 또 다른 스크린으로 바꾸면 그 영화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비극적인 내용이 담긴 필름은 그대로이니 스크린을 어떻게 하든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쓰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가진 비극의 필름은 그대로 둔 채 스크린의 영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현실은 풍요롭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다는 내용의 필름을 계속 돌리고 있으니 삶의 비극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뿐인 겁니다. 영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영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필름을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돌아가는 필름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 형편이 어떻든 모두 내려놓고 대신 내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모습이 상영되는 필름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러니 부정적인 말의 씨앗은 조금도 남겨놓지 말고 모두 버립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이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나는 병에 걸려 있어. 내 삶은 풍요롭지 못해. 나는 행복하지 않고 삶에 고통이 많아.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 말이 씨가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의 필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현실의 스크린에서는 병을 앓고 풍요가 없고 행복이 없는 영상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나한테 병이 있어 라는 소리를 입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뭔가가 결핍되어 있어. 나는 늘 뭔가 부족해 라는 소리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사는 게 어렵다. 내 삶은 불행하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틈만 나면 계속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 말은 습관이 되고 내 현실로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병원 오신 모든 분에게 늘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식사하면서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화장실에서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걷거나 산책하면서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잠자리에 들어서도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무엇을 하든 어디서든 늘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내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숨 쉴 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고요하고 깊게 숨 쉽니다. 음식 먹을 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맛있고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활동할 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즐겁게 일하며 놉니다. 잠잘 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꿀잠을 잡니다. 모든 관계에서도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이처럼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인 것이 모든 행위에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차츰차츰 이렇게 해가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 9년 전입니다. 당시 82세이신 어느 고등학교 교장을 하셨던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C형 간염에 걸렸는데 그것이 간경화로 이어졌고 간경화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한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된 경우 의학적으로 보면 예후가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분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이분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호스피스로 가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런 처지에 노인분이 오신 건데 저라고 무슨 재주가 있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저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게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무슨 잘잘못을 했든 또 현재 내 병이 C형 간염이든 간경화든 간암이든 상관없이 다 내려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라는 말을 매일 1000번 정도 무조건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암 부위를 만지면서도 늘 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게 했습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운동을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날마다 햇볕을 쬐면서 맨손 맨발이 흙에 직접 닿게 하고 숨은 깊게 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즐겁게 식사하고 잠도 푹 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 후 이 환자분은 저에게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를 하루 1000번이 아니라 몇만 번은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한다고 이분이 나을 수 있을까 크게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한 2년쯤 지난 후 이분이 우리 병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몇 달 살기도 어렵다고 했는데 거의 다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 혈색도 좋고 무척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분의 암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서 그분의 간을 초음파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이즈도 그대로였고요. 바로 암 면역 편형 상태, 암 휴면기 혹은 암 동면기라 부르기도 하는 암이 정지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의 암 전문의인 김유신 교수가 KBS 아침마당에서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 말씀이 병원에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환자들 가운데 30년 넘게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치료에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던 암 환자들이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면 암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정지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 환자처럼 암 면역 편형 상태가 된 것이죠. 김의신 교수는 이런 환자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마음을 비운 분들이라고 합니다. 악착같이 암을 고치려 애쓰거나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게 될 거라며 뭐든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은 분들이었다고 했어요. 이분들은 암 환자였지만 감기 정도로 여기고 즐겁게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기분 좋게 살아간 겁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인 환자 중에서도 암이 정지된 상태인 환자를 수백 명 보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통합 종양학 의사인 켈리 터너는 많은 말기암 생존자들을 연구 분석하여 왜 불치병은 호전되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켈리 터너는 더는 어떤 치료도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들 가운데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 15년 동안 10여 나라의 환자들 가운데 말기암이나 난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근본적 치유가 이루어진 생존자 1,500여 명을 연구한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의학적 치료로는 생존이 불가능했던 암 환자라도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과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암이 정지되어 버린 사례를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대 교수이며 통합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앤드루 와일은 자연치유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분인데 얼마 전 통합종양학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통합암치유법을 다루었는데 이 책에서도 암이 정지된 환자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을 가지고도 오래 생존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환자들은 과연 어떻게 한 것일까요? 이 환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이 암 환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건강한 사람처럼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고 풍요하고 행복해. 늘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놀며 잠도 잘 잤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암 환자라는 우울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늘 즐겁게 지냈던 겁니다. 치료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에게 일어난 암 정지 상태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충남대학교 강길정 교수가 쓴 양자의학을 보면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양자의학은 오늘날 현대 서양의학이 지닌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한 책입니다. 양자의학이란 몸을 다루는 생의학과 양자파동장을 다루는 에너지의학, 마음을 다루는 심성의학을 통합한 새로운 의학으로 볼 수 있어요. 양자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의 양자 물리학의 근거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물리적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펴낸 책입니다. 특히 마음 차원에서 어떤 신념을 갖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마음은 창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양자장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라고 말하고 그렇게 늘 생각하여 의식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면 반드시 육체적 현실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소개한 켈리 터너나 앤드루 와일이 쓴 책들과 강길정 교수의 양자의학과 자연치유력을 키워라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쓴 책 중에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과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에도 수많은 환자가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말과 신념 그리고 몇 가지 생활 속 실천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치유 사례를 정리해 놓았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책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으론 모자란다. 건강, 풍요, 행복이 창조되는 비밀. 깊은 호흡과 상상. 오늘 현대인들은 깊은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깊은 숨을 쉬어 폐 아랫부분 횡격막 근처까지 공기가 쭉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 얕은 호흡을 하지요. 산소가 폐 윗부분에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처럼 얕은 호흡을 계속하다 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만성적인 산소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환인 암이나 치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신경장애, 그리고 만성 통증까지 거의 모든 만성 질병이 세포의 만성적 산소 결핍과 관계가 있습니다. 산소가 늘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병이 생기는 거지요. 성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자폐증이나 과잉행동, 난폭한 행동, 학습 능력 저하 등도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만성적인 산소 결핍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분들은 정말 깊은 호흡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태아에게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호흡은 이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려고 늘 마음을 쓰며 연습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어깨와 가슴을 뒤로 활짝 젖히고 척추를 바로 세우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반드시 코로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아랫배까지 깊이 숨이 내려간다는 기분이 들도록 들이마셔 보세요. 그 다음 서서히 숨을 길게 끝까지 내쉬면 됩니다. 갓난아기가 숨 쉬는 것을 관찰해 보면 아랫배가 볼록볼록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들이마시는 숨이 아랫배까지 내려왔다가 나가는 것이요. 공기가 실제로 아랫배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라고 할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호흡의 중심이 서서히 위로 올라갑니다. 가슴이 중심이 되지요. 나이 많은 노인 중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흡의 중심이 가슴에서 더 올라온 거지요. 임종 시에는 숨이 거의 목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임종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거의 대부분 마지막 숨은 목에서 헐떡거리며 쉬다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숨을 쉬고 있나요? 지금 내 호흡의 중심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깊은 숨을 쉬는지 아니면 가슴으로 쉬는 숨인지 보십시오. 혹시 너무 짧고 얕은 숨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숨 쉴 때 어린아이처럼 하면 좋습니다. 아랫배까지 숨이 내려가게끔 그런 기분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니 호흡 연습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앉아있든 걷든 무엇을 하든 틈만 나면 숨을 깊이 쉬자 하며 연습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함께 깊은 호흡을 연습해 봅시다. 어깨와 가슴을 펴고 척추를 바르게 세웁니다. 생기를 코로 깊게 빨아들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잠깐 멈추세요. 숨이 차면 서서히 코로 내쉽니다. 또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숨이 아랫배까지 내려간다는 기분이 들도록 길게 들이마십시오. 잠시 멈춥니다. 숨이 차면 코로 서서히 길게 끝까지 내쉽니다. 또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생기를 다 빨아들이는 기분이 들도록 들이마십시오. 잠깐 숨을 멈췄다가 코로 서서히 길게 끝까지 내쉽니다. 깊이 숨쉬기를 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자, 몇 번 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숨 쉬는 것이 편해지면 이제 여기에 덧붙여 이런 생각과 상상을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생기가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 건강, 풍요, 행복, 감사를 상상하는 겁니다. 깊은 호흡과 상상을 연습해 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생기가 들어온다. 더는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면 멈춥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건강해. 숨을 쭉 들이마시며 생기가 들어온다. 멈추었다 내쉬며 풍요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생기가 들어온다. 잠깐 멈췄다가 내쉬며 행복해. 또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생기가 들어온다. 잠깐 멈췄다가 내쉬며 감사해. 이렇게 깊이 들이쉬는 숨으로 온몸에 생기를 가득 채운 다음 잠시 멈췄다가 내쉴 때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리고 감사해를 나 자신이 창조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 속에 있는 산소와 질소 같은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에너지, 곧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 생명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만약 이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몇 분도 못 버티고 생명이 멈춰버립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생명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생명이 들어온다. 생명 에너지가 들어온다. 생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며 실제로 우주의 무한한 생명 에너지를 숨으로 깊이 들이마시는 겁니다. 또 숨을 내쉬며 하는 상상은 내 안에서 건강을 창조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풍요를 창조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행복과 감사도 창조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생명 에너지는 삼라 만상을 창조하는 창조 에너지입니다.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됩니다. 그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죠. 수증기를 더 쪼개면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에너지는 양자 물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일종의 파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에너지 양자 파동장과 같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정리해보면 이 우주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그 생명 에너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들어오는 생명의 창조 에너지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인 건강이나 풍요, 행복과 같은 상념의 설계도대로 건강을 창조하고 풍요를 창조하고 행복을 창조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이자 내과 및 정신과 의사인 요하임 바우어는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는 우리 생명의 설계도이자 생리 기능을 관할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요하임 바우어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서 좋은 유전자를 작동시키면 우리 몸은 건강한 세포를 창조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더불어 풍요롭고 행복한 삶도 창조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념의 생물학을 주장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브루스 리튼 박사는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신념,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 믿음대로 에너지가 창조되어 내 건강을 만들어내고 풍요를 만들어내고 행복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육체와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8세기 무렵 활동했던 인도의 성자 샨티 데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자기 앞으로 행복을 끌어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행복을 밀어준다.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앉아서 물을 내 앞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물은 왔다가 나가버립니다. 반대로 내 앞에 물을 밀어주면 다시 돌아오지요. 깊은 호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실까요? 숨을 들이마실 때 무한한 우주의 생기가 가득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건강을 창조하는 겁니다.
내 안의 제조 공장에서 건강을 창조해 날숨을 통해 내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또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생기가 가득 들어오면 내 안의 제조 공장에서 풍요를 창조해 내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풍요롭게 지내세요. 또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가득 들어오면 이번엔 행복을 창조해 내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밀어주는 것은 깊은 호흡만으로도 내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비밀입니다. 평소에 이처럼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루 한두 차례 정도 더 깊게 복식 호흡을 하시길 권합니다. 복식 호흡은 한 번에 20-30번 정도 아랫배까지 생기가 가득 차게 하면 되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20-30번 정도 복식 호흡을 하면 생기가 온몸에 가득 찬 느낌을 받죠. 복식 호흡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깊이 숨을 들이마실 때 내 아랫배에 풍선이 들어있다고 상상하고 거기에다 들이마신 생기를 가득 채웁니다. 더는 들여보낼 수 없을 때 숨을 멈추고 항문을 조입니다. 그러면 아랫배에 빵빵하게 생기가 가득 찬 느낌이 옵니다. 이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내 모습과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길게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다가 숨이 차면 보통 호흡으로 들이마셨다 내쉬기를 한 다음 다시 복식 호흡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같이 복식 호흡 연습을 해보실까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생기를 쭉 빨아들여서 아랫배 풍선을 가득 채우고 항문을 조이며 상상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니다. 모든 천하 만민이 건강합니다. 그 다음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생기를 쭉 빨아들여서 아랫배에 가득 채우고 항문을 조이며 우리 모두 풍요롭습니다. 모든 천하 만민이 풍요롭습니다.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생기를 쭉 빨아들여서 아랫배에 가득 채우고 항문을 조이며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모든 천하 만민이 행복합니다.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0-30번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생기가 온몸에 가득 차게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한 다음에는 평소 호흡으로 돌아와 숨을 쉬면서 나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하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면 내 잠재의식과 유전자는 열심히 일하며 내가 가장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창조하고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면 훨씬 생기 넘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2019년에 한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당뇨 합병증이 너무 심해서 심근경색이 왔고 치료받던 대학병원에서 더는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모두 생존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숨을 무척 가쁘게 쉬었고 인슐린 펌프를 달고 있었는데 당뇨가 심해서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져 얼마 지나지 않아 투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망막장애도 있었고요. 이 환자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외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스트레스가 많아 습관적으로 과식하다 보니 당뇨가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분께 제가 권한 치유법은 자연에서 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생채식하고 생기 호흡을 하게 했어요. 생기가 가장 좋은 치유력이기 때문이죠. 이분은 집으로 돌아가 계속 의식적으로 생기호흡을 하셨답니다. 걷기는 힘들었지만 자연으로 나가 햇볕도 쬐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한 걸음씩 내딛는 연습을 했고요. 숨이 차올랐지만 생기호흡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말고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였다고 할까요? 숨을 들이마시며 생명이 들어온다. 내쉬며 나는 건강해. 숨을 들이마시며 생명이 들어온다. 내쉬며 나는 풍요해. 숨을 들이마시며 생명이 들어온다. 내쉬며 나는 행복해.
이렇게 석 달 정도 했을 때 검진일이 다가와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네요. 내 생전에 이렇게 빨리 당화 혈색소 수치가 정상이 되고 심장 상태도 좋아진 건 처음 봅니다. 잘 걷지도 못했던 이분은 몇 개월 만에 등산하러 다닐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이야기도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은 그 뒤로도 계속 생기호흡을 하면서 나는 풍요해 라고 말할 때마다 내 한 달 수입은 500만 원이다 라고 했답니다.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했는데 나는 이미 월 5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믿으며 말로 선언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5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이 생겼답니다. 그러자 이분은 조금 더 목표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엔 몸 가득 생기 에너지를 채우면서 내 한 달 수입은 1000만 원이다 라고 말하며 이미 1000만 원을 받고 즐거워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분 직업이 바뀌면서 매달 수입이 1000만 원인 일이 생겼답니다. 지금 4년째 됐는데 매달 수천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병에서 벗어나고 궁핍에서도 벗어나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이화여대에 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니 수천 명이 모여들어 그분 강연을 들었죠. 안도 다다오는 올해 82세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암 수술도 여러 번 받아 몸속 장기를 5개나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죠. 이분은 이 강연에서 나는 학력도 몸에 장기도 별로 없는데 정말 즐겁게 삽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날마다 자신이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창조하여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기 호흡이나 복식 호흡 모두 숨을 깊이 들이쉴 때 생기가 들어오고 내쉴 때 나는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창조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양자 물리학의 도움을 좀 받아 풀어보겠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생명의 기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허무가 아닙니다. 이 기운은 일종의 에너지 양자장으로 온 우주에, 말하자면 온 허공에 생명의 창조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이 생명의 창조 에너지를 받아들인 다음 나의 상상과 믿음의 설계도대로 창조하여 밖으로 내보냅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 건강과 풍요와 행복이면 숨을 내쉴 때 그것들이 밖으로 나가서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책, 공감하는 유전자나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등을 보면 많은 실증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건강과 운명을 펼쳐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와 결과는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날마다 깊은 생기호흡을 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깊은 호흡을 통해 끌어들여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창조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보내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암에 걸려도 건강하게 오래 산다. 암의 4가지 특성과 4가지 치유법. 암의 특성을 알면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암은 4가지 특성이 있는데 요약하면 암은 전신병이자 만성병이고 면역체계가 손상된 병이자 마음의 병입니다. 첫째, 암은 전신병입니다. 국소병이 아니에요. 어떤 환자가 유방암을 진단받았다면 유방은 암의 집이고 암세포는 온몸에 다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검진상 보이는 유방의 암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이죠.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은 전체의 5에서 10% 정도고 90% 이상의 진짜 얼음덩어리는 바닷속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방암은 유방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인체 전체에 암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의 암만 공격하고 치료해서는 전신병인 암이 완전히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암은 급성병이 아니라 만성병이라는 겁니다. 암은 진단받은 그 무렵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어떤 경우에는 서너 살 먹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지 않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거나 불편한 환경에서 오래 지내면서 유전자가 서서히 변질하여 암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암은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하는 병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셋째, 암은 면역체계가 고장난 병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암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암세포가 생기면 곧바로 면역세포가 암을 청소하고 잡아먹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곧바로 면역 시스템이 발동하죠. 그런데 면역 시스템이 손상되거나 변질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돼요. 암이 생겼는데 알아채지 못하기도 하고 설사 암세포를 인지해도 잡아먹을 힘이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죠. 암은 암세포를 두고도 못 잡아먹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고장난 병이란 뜻이죠. 따라서 암을 공격하는 치료보다 면역을 증강시키는 요법이 더 중요합니다. 적군을 공격하기에 앞서 아군의 힘을 키워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넷째, 암의 아주 중요한 특성으로 암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갈등과 두려움, 분노, 절망감 같은 감정이 마음속에 쌓이면 유전자를 변질시킵니다. 우리 유전자 염기 코드는 문자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나한테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그대로 반영되어 유전자의 기능이 발현되죠. 마음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은 암을 잡아먹는 면역세포 유전자도 변질시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마음에 두려움, 분노와 같은 갈등이 사라지고 긍정, 감사, 평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암에는 이러한 4가지 특성이 있으니 암이 발견된 어느 부분만 치료하기보다는 온몸의 면역을 회복하고 마음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는 몸, 마음 치유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드러난 부분의 암뿐만 아니라 온몸의 암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론 평생 오래오래 암을 치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랜 기간 내 몸속에서 자란 만성병이니 정말 평생을 암과 함께 살아가며 서서히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암세포가 몸속에 그대로 있지만 더는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되는 암 휴명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암의 이 4가지 특성을 기억하고 더는 암이 생겨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래 살면서도 건강 시스템의 유지가 삶의 기본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혹시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면 우선 두려워하지 말고 병원 치료를 잘 받으시되 위에서 말씀드린 암의 4가지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를 잘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암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사는 동안 삶의 질을 최상으로 높여 행복하고 보람있게 사는 것 아닐까요? 어떤 목표이든 자신이 가장 원하는 가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이제 말씀드릴 암의 4가지 치유법을 실천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암의 4가지 치유법은 우리 삶의 기본을 회복시키는 치유법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들, 즉 숨쉬고 음식 먹고 운동하고 마음 쓰는 것, 이 4가지 건강 시스템을 태초의 자연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암을 치유하려면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숨은 들숨과 날숨으로 나뉘는데 우선 내쉴 때는 우리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힘껏 내보내고 들이쉬는 숨은 산소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둘째,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내 입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의 세포가 원하는 음식이 좋은 음식입니다. 되도록 자연에서 생산된 자연 식물식을 드세요. 그리고 우리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잘 배출하십시오. 커피 관장이나 간 청소는 체내에 쌓인 온갖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즐겁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햇볕을 쬐며 흙을 밟고 맨발 걷기를 하거나 즐겁게 야외에서 놀면 좋습니다. 밤에 충분하게 잠을 푹 자는 것도 건강에 좋은 활동입니다. 넷째, 마음을 잘 쓰는 것입니다. 암이나 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슬픔, 분노, 절망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내세요. 대신 나는 반드시 낫는다, 더 적극적으로는 다 나음을 입었다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암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 충격에 빠집니다. 곧 두려움이 생기고 절망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사실 암의 특성과 치유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실천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병인데도 말이죠. 암 진단을 받으면 왜 그렇게 두렵고 절망스러운 감정이 들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어려운 수술과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일 겁니다. 21세기로 접어든 후 인류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자의 경우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인구 중 사망자 수가 약 30만 명이었는데 그중 10만 명 가까운 수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과학 문명과 의학이 조금 더 앞섰다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지금 사망자 2.5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또 의학이 발달할수록 암 환자 수가 늘고 암 사망자 수도 더 증가하는 걸까요? 지금 21세기 인류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지만 약 100여 년 전 19세기에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망 원인 1위 질환은 결핵이었습니다. 결핵이 19세기 내내 사망 원인 1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1882년에 로버트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결핵이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감염되어 생긴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핵균이 창궐하던 내내 결핵은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빼빼 말라가며 기침하다가 피를 토하며 죽는 각혈병쯤으로만 알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결핵 환자 수가 상당히 줄어든 19세기 말에야 결핵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핵 치료약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결핵 치료약인 스트랩토마이신은 1946년에야 개발되었습니다. 결핵 환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1850년경에서 무려 100년 가까이 지나서야 치료약이 나온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 결핵 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고 결핵이라는 질환이 극복된 것은 의학의 발달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결핵과 결핵 환자가 감소한 것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며 위생 환경이 깨끗해졌고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또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의식주 환경이 좋아지자 결핵 환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는 암도 결핵과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암이 생긴 원인은 무엇이고 또 암은 어떤 병일까요? 학자들과 의사들은 암을 과식, 특히 동물성 음식이나 화학물질이 오염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과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이는 생활 방식과 습관, 환경 파괴로 인한 외부 요인, 그리고 유전적 요인 같은 것들이 복합되어서 생기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암이라는 병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를 잘 모릅니다. 앞으로 어느 시기에 접어들면 마치 결핵 환자 수가 줄어들듯이 암 환자 수가 줄어들 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정하기로는 21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 암 환자가 줄어들고 암 대신 가장 무서운 병으로 치매가 오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 환자 수가 줄어든 때로부터 100년쯤 지난 다음에야 암이라는 병이 무슨 병인지 알게 될까요? 결핵 환자 수가 줄어든 때로부터 100년 후에야 결핵이 무슨 병인지 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암도 그때나 가서야 정체를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진적이며 진실처럼 보이는 암의 3대 치료법은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이죠. 이 치료법이 수백 년 후 우리 후대 의사들이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 선조들이 암을 칼로 잘라내고 항암제라는 독약을 뿌리고 방사선 불로 태우는 방법을 썼다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라고 비웃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현재로선 가장 진보한 치료법이라는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3대 치료는 암의 고통으로부터 환자들을 구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록 암의 원인 자체를 고치지 못하니 이 3대 치료법이 완전한 진실은 아니더라도 다른 길을 아직 찾지 못한 우리 시대에는 그 치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3대 요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암을 진단받으면 무조건 이 3대 요법에만 매달려 그 치료만 맹신하는 환자들이 많고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암 치료의 유일한 방법이 이 3대 요법이라며 권유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의사였습니다. 제가 외과 전문의 시험을 볼 때 암에 대한 3대 치료법을 쓰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였고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한때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만이 암 치료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로 암을 치료한 환자들에게 암이 재발하여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걸 지켜보거나 깡 마른 채 제 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담당 의사로서 자기가 수술한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는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건강관리 주도권을 환자 자신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 치료나 의사의 권유 모두를 환자가 자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나 점원이 막 화를 내면서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한다면 거기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아마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어떤 치료법을 권하면 그에 관해 잘 물어보고 그 치료법을 선택했을 때 그 방법이 정말 고통을 줄이고 자신이 오래 사는 목표에 부합하는 최고의 선택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치료 방법이 고통 없이 오래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나 다른 선택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건강관리 주도권을 가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암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이 먼저 암에서 벗어나야. 암 치유의 첫 번째 방법, 마음 치유. 앞에서 암을 치유하기 위해선 호흡, 음식, 운동, 마음, 이 4가지 건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마음 치유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마음 치유란 환자 자신이 어떤 생각을 믿느냐를 조절하는 신념 관리 훈련을 말합니다. 저는 1994년에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을 배우러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미국인 의사 한옥 팔머를 만났는데 그는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에서 암이나 에이즈 같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마음 치유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어 아바타 프로그램을 모든 환자에게 응용한다며 저에게 그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이후 매년 이 의사 그룹과 만나 환자들을 위한 신념 관리 방법을 토론하고 그동안의 임상 성과를 서로 나누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한옥 탈머는 지난 20년 동안 치료한 암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3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암을 낫기 어려운 난치병으로 생각하는 일반 대중의 믿음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 환자들은 대부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평균 생존 기간이 가장 짧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암이 낫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신념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을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 환자들은 첫 번째 그룹 환자들보다 비교적 고통이 덜했고 생존 기간도 조금 더 길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암이 낫기 어려운 난치병이라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반드시 낫는다. 더 적극적으로는 나는 이미 다 나았다. 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그룹 사람들은 고통을 적게 받았고 생존 기간이 다른 그룹 환자들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 환자 중 덜어는 어느 날 암이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의학용어로 암 자연 소실이라고 표현합니다. 7, 8년 전 연세가 많은 남성 간암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당시 82세였는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C형 간염에 걸렸는데 이후 간암으로 진행되었고 어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젠 어떤 치료도 의미가 없으니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척 심각한 상태의 환자였어요. 저는 암 치유를 위한 4가지 방법 중 운동법, 호흡법, 음식치유법 등을 알려드렸고 특별히 마음 치유를 위해 아바타 프로그램 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법을 배우도록 인도해 드렸습니다. 이 할아버지 환자는 그 후 아무 소식이 없다가 2년 만에 우리 병원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주 건강해진 듯 했죠. 그분께 잘 지내셨는지 묻자 자신이 그동안 암 치유를 위해 어떻게 해왔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나는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완전케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선언하기를 하루에 15시간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 빼곤 온종일 한 거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음식, 호흡, 운동치유법도 병행했다고 하고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던 분인데 2년이 지났는데도 상태가 악화하거나 돌아가시기는커녕 더욱 건강해진 겁니다. 저는 이분의 암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습니다. 사라졌는지 혹은 작아졌는지 호기심이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암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가진 상태인데도 오래 살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를 의학용어로 암 면역 편형 상태라고 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암세포를 암 휴면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암과 건강한 세포가 평화스럽게 공존한다고 할까요? 이 할아버지 환자처럼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자가 어떤 의학적 원리로 이처럼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와 원리는 후성 유전학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분께서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온전케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마음으로 믿으니 암 유발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고 암 억제 유전자 스위치가 다시 켜진 겁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중에는 상아가 나지 않는 코끼리가 많다고 합니다. 상아를 채취하기 위해 밀렵꾼들이 코끼리 사냥을 많이 하는데 이들에게 희생당한 동무들을 본 코끼리들이 하는 생각 때문에 상아가 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코끼리들은 무척 영리해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밀렵꾼들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겠죠. 코끼리는 죽음을 피하려고 나는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어야 총에 맞아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에겐 상아가 없다는 믿음을 키운 것이죠. 상아가 없다는 그 믿음이 상아를 재생시키는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린 겁니다. 이것을 코끼리의 슬픈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모두 밝혀졌습니다. 15년 전쯤에 아일랜드 수녀님 한 분이 유방암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에게 주먹만한 크기의 유방암이 생겼는데 수술받고 싶지 않아 방법을 찾던 중 어찌 저를 알고 온 것이죠. 저는 이분에게 몸 돌보기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아바타 프로그램의 신념관리 훈련법 중 하나인데 자기 몸을 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녀님은 날마다 유방의 암을 만지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와 함께 햇볕을 쬐면서 맨발 걷기도 하고 자연 식물식으로 생채식을 하면서 소식하는 음식 치유법도 실천하고 늘 깊은 호흡을 하기 위해 숨도 의식하며 쉬었습니다. 그 후 2, 3년 정도 지나 수녀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암 사이즈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녀님에게 이제는 수술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수녀님이 수술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암 크기가 작아졌을까요? 암은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할 자식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 내 몸 안에서 몸의 한 부분으로 살고 있는데 암을 미워하는 건 내 몸 자체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의 상황이나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자녀 가운데 비뚤어지고 상처받는 아이가 생길 수 있듯이 내 몸과 마음 환경이 나빠지면 내 몸속 수많은 세포 중 일부가 비뚤어지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상황이 나아지고 환경이 바로잡히고 비뚤어진 아이도 사랑으로 대하면 상처받는 마음이 치유되어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수녀님도 자신의 육체와 마음 환경을 바로잡고 그 다음 자신의 유방암까지 사랑하며 감사하니 몸이 원래대로 회복된 것이라고 유전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말의 힘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암 환자에게 당신의 여명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들은 암 환자가 그대로 받아들여 믿으면서 나는 석 달밖에 못 산다고 반복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의사는 암 환자의 여명에 관한 통계 수치 같은 걸 보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라도 반드시 예외가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만 보더라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일기예보도 통계를 기초로 내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떤 암 환자라도 자기 몸 상태가 현재 어떻든 의사가 뭐라고 말을 했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조건 다 나아서 완전하다. 나는 건강하게 장수한다. 위 사례에서 보았던 할아버지 환자처럼 이렇게 계속 선언한다면 암을 몸에 지니고도 오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끝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바타 프로그램 훈련법에도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있다. 성경 요한복음에 있는 이 구절을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이 곧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불교 경전에도 같은 뜻의 말이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뜻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암 환자라도 나는 다 나아서 완전하다, 건강하게 오래 장수한다고 입으로 말하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이미 다 나은 사람처럼 행복한 목표를 향해서 도전적으로 실천할 때 그 할아버지 환자나 수녀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에게 메모지에 이런 글귀를 써서 화장실 거울, 핸드폰, 화장대, 침대, 싱크대, 냉장고, 컴퓨터, 자동차 운전대 등 온갖 곳에 붙여놓고 틈만 나면 계속해서 입으로 그것을 읽게 합니다. 나는 다 나아서 완전하다. 나는 건강하게 장수한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입으로 계속 선언하고 마음으로 믿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나는 다 나아서 완전하다. 나는 건강하게 장수한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오늘 소개한 환자들 외에도 수많은 환자가 이 말과 신념의 힘으로 암이 있어도 오래 살아가는 것을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암의 좋은 호흡은 따로 있다. 호흡 치유. 암의 원인이 세포 내 산소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건 이미 밝혀졌습니다.
20세기에도 암의 원인이 세포 내 산소 부족과 관련해 있음을 밝혀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이 2번이나 주어졌고 21세기 들어서도 2019년에 암세포의 산소 이용에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미국 하버드대 윌리엄 켈린 교수, 미국 존스 홉킨스대 그레그 세멘자 교수,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대 피터 레클리프 교수 3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연구의 핵심은 암세포의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되지 않고 항암제를 쓸 때도 저항이 많다는 것과 세포의 산소가 부족하면 암덩어리가 부쩍부쩍 커지는데 그와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후 어떻게 하면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많이 공급할 것인가가 암의 치유와 예방에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관해서는 대체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포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산소를 많이 흡입해야겠죠. 숨을 깊이 쉬어 폐 전체에 산소를 가득 채우고 피 속 적혈구가 혈관을 타고 그 산소를 운반해서 세포에 잘 전달하게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폐는 산소 저장 창고일 테고 적혈구는 택배 운송 트럭에 해당할 겁니다. 우선 창고에 산소가 충분히 저장돼 있어야 하고 운송 트럭인 적혈구가 산소를 싣고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듯이 피순환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 배송지인 세포에까지 산소를 전달하려면 실핏줄, 모세혈관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산소가 잘 전달되어 세포 내 산소가 충분할 때 암도 생기지 않고 암에 걸렸더라도 잘 치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좋은 호흡이란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셔 산소를 충분히 들어오게 하고 날숨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보내는 것이겠죠. 사실 운동치유나 마음치유, 음식치유도 모두 산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채소를 많이 먹고 햇볕을 쬐며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서 자율신경을 잘 조절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혈관을 이완시키고 모세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피순환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잘 공급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숨을 쉬어야 산소가 많이 흡입될까요? 그 답은 깊은 심호흡을 통해 아랫배로 쉬는 복식호흡입니다. 책의 앞부분에서도 강조했지만 갓난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숨쉬는 모습을 보면 아랫배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복식호흡을 하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호흡의 중심이 가슴으로 올라오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숨쉬는 걸 보면 어깨가 들썩입니다. 임종이 다가올 때는 거의 모든 분이 목으로 숨을 급하게 몰아쉬죠. 그러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사코 깊은 숨을 쉬는 게 좋고 어린아이처럼 아랫배까지 생기 가득 차도록 숨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공기가 아랫배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이런 깊은 호흡이 폐 기저부, 곧 횡격막 부위까지 산소를 가득 채워준다고 설명했지요. 저는 학생 때부터 호흡에 관심이 있어 아랫배 숨쉬기, 복식호흡, 흔히 단전호흡이라는 이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복식호흡법과 단전호흡법 등을 실천해 보았는데 특히 암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호흡은 정심조식법입니다. 정심조식법은 일본 내과의사 시오야 노부오가 개발한 호흡법으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이분을 잠깐 소개하자면 일본 도쿄에서 내과의사로 활동하다가 만 105세가 되던 200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일본의 가장 위대한 의사 중 한 분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주 병약했고 30대에 결핵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몸이 약하고 병에 시달리다 보니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이 바로 정심조식법 호흡치유였다고 합니다. 이 호흡법은 아주 단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가능하면 이 책을 읽으며 한번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의자에 앉아있기 어려운 분들은 누워서 해도 좋습니다.
누워서 할 때는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편하게 누우면 되고, 의자에 앉아서 할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바르게 앉아서 두 손을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감싸서 배꼽 아래쪽 배에 가볍게 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나를 살리는 생기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코로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생기를 들이마실 때 배꼽 및 아랫배에 풍선이 들어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풍선에 생기를 가득 채웁니다. 가득 생기를 채운 다음 약 10초가량 숨을 멈춥니다. 그때 내 의식은 아랫배 풍선에 가 있습니다. 멈추어 있는 10초 동안 항문의 괄약근을 조입니다. 그러면 아랫배가 생기로 가득 차서 빵빵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코로 숨을 서서히 끝까지 길게 내쉽니다. 이때 숨이 가쁠 수 있어요. 그럴 땐 평소 호흡하듯 들이쉬고 내쉬고를 한 번 하면 곧 좋아집니다. 독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십시오. 코로 생기를 쭉 빨아들여서 아랫배 풍선에 가득 채우기. 숨을 멈춘 채 항문 조이기 약 10초 동안. 숨을 천천히 코로 길게 내쉬기. 이때 숨이 가쁘면 평소 호흡하듯 들이쉬고 내쉬기. 한 번 더 하실까요? 코로 생기를 쭉 빨아들여서 아랫배 풍선에 가득 채우기. 10초가량 멈춰서 항문 조이기. 숨을 천천히 코로 내쉬고 평소 호흡대로 들이쉬고 내쉬기. 이 호흡을 보통 20에서 30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생기 호흡을 할 때는 내 의식이 항상 아랫배에 집중되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속갯말을 해도 좋습니다. 환자라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나에게 완치되었다고 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과 상상을 연결하여 호흡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생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아랫배에 가득 차 있다. 항문을 조이고 10초가량 멈출 때 나는 완치되어 최고로 건강하다. 숨을 내쉴 때 내 몸속 노폐물이 다 배출돼 내 전신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그 다음 평소대로 숨을 들이마셨다 내쉽니다. 이와 같은 깊은 호흡과 상상법을 20-30회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깊은 호흡은 멈추고 아랫배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평소대로 호흡합니다. 그렇게 숨 쉬면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 만민은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한테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적 같은 치유 효과가 있는 아바타 프로그램의 화해의 언덕 오르기도 타인이 행복하도록 축복하고 온 천지 만물을 다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말하는 훈련으로 이 호흡법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기호흡 방법과 치유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도록 이와 같은 호흡법을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하시길 권합니다. 한 번 하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2번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한 번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 호흡법의 치유 원리와 실전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시오야 노부의 자제력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가락과 발가락 비틀기입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수도꼭지 돌리듯이 비틀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내쉴 때는 입으로 휴 내쉬면서 손가락 비틀기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생기가 들어온다. 내쉴 때는 나쁜 기운이 나간다. 곧 노폐물이 나간다. 그래서 치유되었다고 상상합니다. 이렇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하나씩 비틀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생기가 들어온다. 내쉬면서 노폐물이 다 나가서 깨끗이 치유되었다고 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10개와 발가락 10개를 모두 다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모세혈관에 산소가 잘 공급되게 합니다. 우리 혈관의 70에서 80%가 팔다리에 분포되어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 비틀기를 하며 호흡하면 팔다리 쪽으로 피를 끌어당기는 음압 효과가 있어 말초혈관의 피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호흡치유법들은 현재 암을 앓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하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 산소를 많이 공급함으로써 암세포가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줄이는 효과도 있고 암의 원인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홍준의 건강과 행복을 창조하는 보디리셋 읽어드렸습니다.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힘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